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아침 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부동산 관련 입법에 관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산으로 가는 부동산법이다. 산으로 가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번지를 잘못 찾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고위직 1주택 의무화한다. 법으로 고위직의 경우는 주택을 하나만 갖는 걸 법으로 의무화하겠다. 이런 법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어서 가능성 자체는 미지수다. 마구잡이 의원 입법에 시장은 오히려 더 혼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때도 성추행. 그러니까 앞선 미투 사건. 그 당시 이게 논란이 됐을 때도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성추행 고소한 피해 여성 측 어제 연결식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4년간 위력에 의한 성추행 지속됐다. 서울시에 알렸지만 묵살했다. 이렇게 피해 여성 측, 고소인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건 의혹입니다. 이런 의혹 제기까지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자, 역시 관련 내용인데요. 미투 2년 4개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갔다. 세상이 떠들썩하게 뭔가 벌어졌었지만 달라진 건 없다는 겁니다. 박원순 발인 이후 사회에 던져진 숙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안희정 그 이후 위계에 의한 성폭력 계속되고 있고요. 직장 상사가 남사친 뭐 그릇된 인식 여전하다. 조직장급 가해자 가중처벌 법제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없다는 질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외국인이 내국인의 3배에 달한다. 지난 5일에서 11일 확진자를 따져보니까요. 해외 유입입니다. 158명 가운데 116명이 외국인이랍니다. 외국인 하루 평균 4,500여 명 입국하는데 정보, 의료, 그리고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죠. 엄중 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악화되면은 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윤미 변호사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누가 거짓말인가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을 했다. 그러나 받았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알게 됐다는 의혹이 됐잖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민주당의 사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돼서 어제 민주당 사과를 좀 내놨습니다. 모레 운명이 갈린다. 이 운명이 갈리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정치적 행보에 아주 중요한 뭔가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최저임금 8,720원 새벽에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박원순 고소인 법정에서 울부짖고 싶었다. 그리고 사과받고 싶었다. 그러니까 법정, 사실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울부짖고 싶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유서 내용은 일방적 책임 종결이다. 피해자엔 더 큰 심리적 압박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기 쭉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전해드리기가 좀 적합하지 않아서 그냥 화면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거대한 권력 앞에서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측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첫 공개 기자회견 했습니다. 내용 보면요. 2차 가해 계속 바뀌지 않는 현실, 위력의 크기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력의 크기가 너무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변호인 사건 진상규명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럼 어제 기자회견 내용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보시죠.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는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고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 네.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저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있고요. 그 연결식이 끝난 오후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왜 회견을 했을까? 그러니까 고소한 상태는 알려졌는데 회견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예고가 좀 됐고요. 한다고 하고 실제 회견이 있었습니다. 왜 회견을 했을까요? 아마 어제가 오전 중에 발인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고 추모의 열기나 어떤 분위기가 가장 좀 고조되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피해자는 이런 분위기에 뭔가 이제 뭐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라도 빨리 그 선택을 한 걸로는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하셨듯이 뭐 고인에 대해서 이제 죽음 앞에서는 여러 이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죽음 앞에서 뭐 모자를 벗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과 같이 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연결식에서 충분히 애도를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왔던 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발인이 있었던 날 오후 급작스럽게 이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다른 해석도 나올 수 있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유가족 측이나 장례위원회에서 제발 이 기자회견을 재고해달라 이렇게까지 좀 읍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서서 입장이 좀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읍소가 나온 것 자체는 뭐 다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뭐 이걸 가지고 피해자를 뭐 비난하거나 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고 다만 조금 시간적인 뭐 하루나 바로 뭐 오늘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이걸 조율하는 데는 본인들로서는 가장 뭐 효율적인 시간을 선택했을 수는 있지만 다소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부분에선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있은 뒤에요. 뭐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만 전직이죠.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뭐 어떤 입장, 뭐 이런 형태로 뭔가를 좀 내놨습니다. 화면 보시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을 역임했었죠.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뭐 이거 본인의 어떤 설명, 해석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고인이 죽음을 통해 주는 숨은 유지는 미투 의혹으로 고소된 사실만으로도 부끄럽고 이를 사과한다. 더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다음 보시죠.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직접 여쭤볼 수가 없어서 죽음에 담긴 숨은 유지는 그저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네요. 마지막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셨다고 기억합니다. 고인의 숨은 유지가 존중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윤시환 변호사. 윤병중 의원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입장이 박원순 시장에게도 피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오히려 더 피해가 되고. 추론하면 안 돼요. 추론하지 마셔야 되고요. 본인이 경험한 말을 해야 되고 예. 본인이 들은 말을 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계셔야 돼요. 저는 말씀 등이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평상시 어땠다라는 이런 사정을 얘기하는 것은 예. 다른 자리에선 가능한데 현재 고소인이 어떤 피해 사실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선뜻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있었던 분 입장에서 예. 나서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일방적으로 편든다는 인식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중에 보면 예.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참 왜냐하면 2차 가해를 막는 길은 예. 1차 가해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이에요. 그래야지만 2차 가해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뭐 비논리적이고 비경험적인 말씀으로 국회의원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왜 이런 입장을 냈을까요, 그러면 본인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인품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이 추론한 건데 그 추론의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피해 호소인도 알고 예. 그다음에 해당 뭐 구조물에 대한 구조도 알고 예. 이래서 이렇다고 말씀 주시는 건데 예. 피해 호소인은 직접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경험한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도 들었다.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그저 추론하고 있어요. 그저. 아무 근거 없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입장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지금 뭐 윤기찬 변호사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피해자 도움 요청에 서울시 내부 그럴 뿐 아니다. 묵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 부서도 안 바꿔줬고 시장 심기보좌가 비서의 업무를 하면서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 했다. 심기보좌가 비서의 업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는 의혹 그리고 주장입니다. 자, 서울시 피해 접수된 적 없다. 이렇게 기사는 담고 있습니다.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성추행 고소 보완 요청했는데 피소 당일 박 시장의 유출 논란이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변호인 증거인멸 등 우려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조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완 요청인 셈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경로입니다. 서울경찰청 그리고 경찰청 청와대로 갑니다. 내용이. 그러면 지금 어제 이 고소인 측 주장은 박 시장이 당일 이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청와대 관련 내용 통보한 적 없다. 부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일단 나온 경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피고소인이 박 시장이 당일 알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장례 절차가 끝나면 정식으로 저희들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일 뿐만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거진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묵살 의혹과 유출 의혹입니다. 둘 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예. 수사 정보가 유출이 됐다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예. 바로 그 증거를 인멸을 한다든지 예.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당사자한테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 정부가 사실 대표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 약자 중심주의를 예. 외쳐온 정부입니다. 예. 그런데 피해자가 현재 그 공포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서 예.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일 예.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권력자일 수도 있는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유출했다면은 예. 그동안 현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피해자 중심주의, 약자 중심주의가 어디로 갔는가? 그거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안 맞다고 볼 수가 있고 예. 제가 조금 논리적 비약인지 앞서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런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도지사의 권력을 보면서 앞으로 만약에 예.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현재 지금 검찰 권력이라든지 공수처 개편 때문에 예. 진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 현 정부의 권력 구조 개편 방향대로 간다면은 공수처 검찰 이후에는 예. 경찰을 지방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 물론 수사경찰, 행정경찰, 교통경찰 나눠서 예. 지방자치단체장 밑으로 들어가는 경찰은 일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을 장악하는 힘이 커진다는 아무래도 거거든요. 자치경찰제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예. 현재와 같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수사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리고 예.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묵살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경찰 권력까지 쥐고 나면은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무소불위의 그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그때는 과연 거기에 대한 견제 장치는 마련하고 현 정부가 예.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앞선감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걱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종욱 교수께서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지금 묵살 의혹과 유출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대목이. 예.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존경해왔던 시장이셨고 그다음에 또 피해자의 고통을 제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예. 여기 쓴 것처럼 저는 진실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의 진위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내용을 보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예. 대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 2차 가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예.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거기에 응답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벌어진 사태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묵살한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서울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료행정이나 위계조직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 이건 우리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는 것이 예. 확인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소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과 유사하게 또 조직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 벌어진다고 얘기했을 때
사회적 약자들은 어디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는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진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예. 그 진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좀 진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책임감 있게 이 부분을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소위 집권당이 예. 이 가져야 될 자세이고 좀 품격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진실의 확인. 이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사회 몫을 남겨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어제 입장을 하나 내놨죠?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당 떠밀리듯 한 줄 사과. 당내에서도 국민 반이 여성인데 씁쓸해한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영결식 참석 인사들 애도에만 집중했다. 피해자 측 기자회견 중단 요청도 있었죠. 아까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혐의 기정사실화는 사자 명예훼손.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나왔어요, 사실. 서울특별시장 부당, 비판 비껴가. 당원 게시판에는 우리가 2차 가해다. 성추행 의혹 조사해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제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장례를 마쳤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에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도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 강훈식 대변인이 어떻게 약간 대독하는 형태의 사과를 발표했어요. 이해찬 대표가 직접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느끼는 어떤 뭔가의 부담도 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걸까요, 지금?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들을 더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거기서 대응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발언들을 서로 하게 된다면 사태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고요. 아까 기사에도 나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절반이 여성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또 정치적인 거로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비판하는 방식이지만 또 이거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확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소위 그 여당의 국회의원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이 사태를 또 다른 정쟁으로 몰고 가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확정된 내용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이 오해가 될 그리고 사회적인 논란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저는 다음 주에 나름대로 좀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공식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말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좀 파악하고 정리한 뒤에. 왜냐하면 뭐 전혀 지금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판단한 이후에 책임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타당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가 직접 얘기하지 않은 내용들은 아마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최고위원 회의든 어떤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영수 의원님, 지금 뭐 이런 기사 나오지만요.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성폭행, 성추행, 뭐 여성들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 그리고 집권 여당의 모습이 과거와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박원순 시장을 가까이서 접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놀랍는데 박원순 시장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느끼는 당혹감이라든지 충격은 엄청날 것이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그동안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게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피해자의 두려움 한쪽과 어떤 박원순 시장 삶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아마 아노미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여온 원칙이라든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 중심 이 원칙이 어디로 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그 우리 2년 4개월 전에 미투 운동이 처음 생겼을 때 서지현 검사라고 미투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최초 시작했던.
근데 서지현 검사마저도 예.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본인이 어제 아마 조금 입장을 내놨어요. 굉장히 너무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라는 또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 그 SNS에 예. 올린 글을 보면은 예. 한쪽에서는 박원순 시장 조문가자고 요청을 하고 한쪽에서는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자고 요청을 하는데 예. 중간에 끼어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하면서 SNS를 중단하겠다 하면서 글을 닫아버렸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분은 지금 현재 직함이 예. 법무부의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이라는 직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어떤 미투 운동을 예. 벌여온 사람이 예. 정작 이렇게 어떤 사회적 큰 예. 이슈가 되는 성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입을 닫아버린다는 것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분의 특히 정부 직책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예. 이분이 이러는 걸 봤을 때 예. 정치인들이 지금 느끼는 당혹감은 그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고민이 깊은 걸로 보여요 지금. 이게 어제 대변인이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사 그리고 언론들이 평가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아까 질문을 제가 좀 드렸어요. 앞으로 조사 가능성,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의 조사가 가능할까? 그리고 어떤 계기로 가능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의견을 좀 주시라고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성추행 수사 진상 규명은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공소권 없음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럼 종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숨진 상태잖아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종결 이렇게 되는데 요 제목 뒷부분입니다. 고소, 뭐 유출, 서울시 조사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의혹 제기가 새롭게 된 내용 등등 이런 거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조사 토대로 입장을 밝혀라. 뭐 이런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을 압박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의혹 제기 또라는 뭐 고소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추가로 조사 들어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해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 변호사 나오셨는데 과연 조사 가능성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기찬 변호사는 뭘 자세히 쓰셨어요 지금. 먼저 유기찬 변호사 설명해 주시죠. 몇 가지 가능성이죠. 경우의 수인데 지금 일단 고소인 측이 2차 가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내겠다. 냈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럼 여기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허위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이 무엇인가부터 그렇죠. 확인해야 된다는 그래서 거네요. 이 수사가 거기까지 확대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도 감안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용석 씨 등이 서울시 일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뭐 방조죄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네. 방조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것이 만약에 고소 사실을 바꿔서 직무유기 등으로 추가 고소장을 낸다 그러면 그 또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소인 측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딜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고인을 상대로 하는 건데 이 상속인이 원래 채무는 상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든가 또는 서울시 일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서울시 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되면 이제 불법행위 여부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사실관계가 확대가 됩니다. 또 하나 현재 인권위 아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위에서 조사를 하는데 막 강제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고 다만 이제 2차 허위사실 유포 관련돼서 이 고소 사건에서 고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예전에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에 행정관 사망 시에 서초서하고 검찰하고의 그 휴대폰 쟁탈전이 있었잖아요. 물론 변사로 다 처리가 끝났지만 그것이 만약에 관련된다면 그것 또한 시도될 가능성으로 보면 법률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 지금 약간 시나리오 형태로 지금 전망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장유희 변호사는 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능한 여러 가지 절차가 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거는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좀 꾸려서 이 실체를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한 절차는 아니고 다만 이제 뭐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시정 공백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인력을 동원해서 이 실체 파악을 하는 게 온당하냐는 역풍도 사실 예상이 되고 또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피해 사실을 서울시에 알렸는데도 묵살당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또 것인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화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강제추행 방조로 해서 이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이제 고소한 건이 있습니다. 이제 강제추행 방조는 강제추행이라는 어떤 주된 범죄의 방조 성격이기 때문에 전제는 박원순 시장의 강제추행이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이런 어떤 경과 과정 중에 사실 사실관계 확인이 수반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뭐 가능성은 낮지만 사자 명예훼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사자 명예훼손, 그러니까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있다는 건데 이거는 요건이 허위 사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가족들의 고소가 실제로 있다면 허위 여부를 가려야지만 이 가해자들이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어떤 주장, 뭐 피해를 뭐 고소 이런 그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 이게 또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과정에서 추행 여부가 또 이제 가능은 합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이 문제 제기를 유가족들이 할 가능성 또한 낮아 보이고요. 이제 민사 손해배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유가족들을 상대로 내지는 어떤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그렇다면 이게 민사에서는 당사자들이 내는 자료만 증거만을 토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증거 조사 기능이 형사 절차에 비해서 상당히 미진해서 그 실체적 진실에 또 규명하는 거에는 다소 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절차가 가능하고 실체적 규명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지만 실제로 가능할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실로 바로 가는 직접적인 조사는 어렵고 뭔가 이렇게 애둘러서 가는 간접적인 조사들이 지금 전망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면. 아무튼 이 부분 뭔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 같아서는 뭔가 또 강력히 요구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